발표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은 평화든 통일이든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자면 남한 내부에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주자의 팔조목처럼 뭐 치국 평천하 같이 치국이 제대로 돼야 남북 간의 통일이든 평화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질문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로 선생님이든 아니면 신중섭 교수님이든 하여간 이 부분 어떻게 해요? 전 사실은 남한 내부에 상당한 합의가 있어야 북한도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년이나 뭐 5년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소리 할 거, 다른 소리 할 거.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남한 내부의 그 통일 정책이든 평화 정책이든 이게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아이고, 좋은 이상입니다. 질문 같습니다. 우리 그럼 김백로 선생님 한번 답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참. 예,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 같은 걸 맺고 합의를 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그 갈등하는 국가나 집단이 협정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이 오히려 평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국가 정부 차원에서 맺으면 시민사회가 완전히 더 분열돼가지고 결국은 갈등이 잠재해 있던 갈등까지 증폭돼서 결국 더 폭력이 난무하게 돼서 이게 그 평화협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49번의 피스 어그리먼트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것은 뭐 별로 없고 그 굿 프라이드 어그리먼트 저쪽에 그 노던 아일랜드 그쪽 경우도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북 간에도 보면 이제 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북한과 이제 합의를 하고 협력을 하는데 그것이 그런 논의들이 이제 시민사회 레벨로 내려와서 또 북쪽에 이제 시민사회가 사실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사회 레벨에서 그걸 어떻게 논의하고 장을 만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뭐 간다면 경제인들끼리 협력해야 되고 학자들이 가면 학자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시민사회 레벨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국가가 이런 합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의식의 차이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좀 권위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합의하면 시민이 다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지만 지금은 워낙 그에 대한 시민사회가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통일 문제도 좀 국가와 더불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같이 참여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듣고 뭔가 막 이렇게 비전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그게 이제 사실 정부의 주도나 그 어떤 관료들의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도 가겠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면서 나가야 되겠고 근데 또 그러니까 남쪽뿐만 아니라 사실 북쪽의 참여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초기에는 정부가 좀 이렇게 지원하거나 또는 그 가이드를 해서 남북의 시민 레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만 이 갈등 구조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남남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개인의 인생관이 다르고 또 인생관이 반영된 국가 간이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합의를 보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언어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정권 차원에서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그거 뭐 실현도 안 되고 괜히 불신만 쌓고 남는 갈등만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폭발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추상적인 합의 같은 거는 도모하지 말고 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제, 뭐 남북 관계도 좋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입장이라든지 좀 세계관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남북 관계는 이게 뭐 상상이 많이 발동되는 가장 그 상상력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기반이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 남한의 담론을 좀 자제하는 게 좀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바뀔 때마다 무슨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겠다고 해서 에드블룸을 띄우고 있는데 끝날 때쯤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정치권이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역생각을 저는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신 교수님이 통일 문제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신 교수님. 뭐 통일 문제야 뭐 다 누구든지 하는 거지. 네, 신중석 교수님은 뭐 방법론에서부터 과학 철학에서부터 뭐 윤리 뭐 그냥 다 그냥 뭐 대단하신 저기는 저 통일 문제까지 오늘 아주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말씀하시는 거를 전체는 못 듣고 좀 말미에 좀 들었는데 저는 뭐 이제 오히려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이 국제 문제 또는 남북 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인데 조금 좀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시각 또 일관성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이 정책적인 변화가 너무 하는 거는 남북 문제, 뭐 국제 문제가 전부 그렇지만 남북 문제 이런 거는 하여튼 늘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네,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시간은 굉장히 초가속으로 흐르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관성적인 게 지금 통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신승 선생님 발표를 다 못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통일에 대한 하나의 우리 소원 통일이라는 담론 그런 선언적인 것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평화체제로 가고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인 통일 효과 가는 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전에 그 교수신문에서 우리 사상 백선인가 뭔가를 했었어요. 여기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뭘 썼었냐면 강만길 선생님의 분단체제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도 넘었는데요. 이제 그게 강만길 선생이 이제 1970년대 역사학대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한국 현대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45년 이후에 한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아마 그 연속선상에서 학생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하는 굉장히 큰 계기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게 뭐냐면 국민국가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한국은 아직도 근대가 아니다. 왜?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베트남은 통일을 했으니까 베트남이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베트남 현대도 그러면 우리는 근대냐? 이건 시대착오다. 이제 그런 비판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보는 방식의 시대 구분 자체를 근대와 현대를 나눈 것 자체가 이제 근대, 현대 나누는 것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의 근대라는 주장이에요.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이제 이게 분단체제론이거든요. 저는 그건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비판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제가 그때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한국사를 한번 보자.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시기가 언제냐? 보통 고구려거든요. 통일신라 간 다음부터가 오히려 더 한국사가 쪼그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역사를 통일을 선언적인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으로 놓고 그거 중심으로 한국사 서술을 한다는 게 문제 아니냐. 오히려 서로 갈라져가지고 경쟁을 벌였을 때가 오히려 한국사가 더 전성기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사를 보자. 그때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방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타부를 깬 거는 맞지만 그렇게 한국사를 보는 거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단선적이다. 근데 그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국사의 주류예요. 강방규 선생님 입장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 선생님 말씀은 뭔가 이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자. 그게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것과 이제 아까 임채원 선생님 발표하고 제가 다 그걸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냉전 시대. 특히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게 아까 투키디레스 함정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 신냉전 상황, G2 시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감시사잖아요. 그 주장할 때마다 나온 게 뭐냐면 한반도 중립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주장 일치돼. 이전에 제가 컬럼에 그런 걸 썼더니 그쪽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부터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한반도 중립화론이. 그러니까 그때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든 아니면 이런 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하나의 중립화하자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과 임채원 선생님 주장과 뭔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G2 시대 투키디레스 함정이 또 하나 빠진다면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뭘 해보려면 한반도 중립화론을 하는데 이것의 단층선이 뭐냐면 냉전적인 단층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단층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단층을 이념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문명이라는 단층을 가지고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나름대로 문명적인 하나의 저는 이거 문명의 어장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한류와 난류가 만났을 때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나라들의 문명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뭔가 투키디레스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저는 평화체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문명을 재구성하면 어떨까? 제가 뭐 두 분의 오늘 발표도 제대로 못 듣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신중섭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강만길 교수의 그 분단 체제론에 대한 그 김기봉 교수의 반론에 그 어떤 동의하시는지 등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는 임채원 교수께서 그 지금 그 중립화를 이렇게 배경에 깔고 그런 완충지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등 소개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고 그래 해보시죠, 그러면. 강만길 선생님 그 말씀은 어떤 역사적 담론으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만길 선생의 역사를 보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논인 것 같아요. 우리 김기봉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강 선생님 같은 생각이 학자적 논의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정치권이라든지 운동권에서 그대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만호 선생님이 북한도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가 김대중도 갔다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로는 훌륭하시지만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만호 선생이 한국 역사학계에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책으로 가고 국가 운영으로 가는 것은 독약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아까 김기봉 교수님께서 그 반드시 통일돼야만 근대화나 현대화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이제 민족을 앞세우다 보게 되면은, 이제, 강만일 교수님은 현대 이제 분단체제 추절을 맞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제시대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뭐 근대국가라 현대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분단을 극복 못하는, 그러니까 분단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의 국력의 총력을 분단 극복에 맞춰서 통일국가를 이룰 때에 하나의 국가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뭐 민족하고 국가를 일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북한이 원하는 게 또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남북한에다 유엔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엄연하게 세계가 인정하는 각각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중국을 대하거나 소련을 대하거나 일본을 대하거나 미국을 대하듯이 북한을 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조금 시도가 있습니다만 통일부를 없애고 북한 관계도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 그래서 하나의 그냥 독립된 객체로 주권권을 인정을 하고 뭐 우리에 필요한, 북한에 필요한 우리가 교류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통일하자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두 개의 국가로 가면서 나중에 뭐 유럽처럼 지금 EU처럼 오히려 그냥 뭐 경제를 합치든지 무슨 연방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그거가 일종의 약이 아니라 독인 것 같거든요. 통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에게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예.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봐서 국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남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김일성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통독되는 거 보고 90년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 인용한 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북한에서 떠받들고 지금 그걸 북한이 좀 진심이라고 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독자 노선을 걷는 것도 거기에 있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중국하고 소련으로부터 또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주체사상의 특성이. 네. 그래서 통일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의 목을 재는 것처럼 좀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조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두 마디 얹고 싶은데요. 예. 그 말씀하시면서 또 강만길 교수의 분단 체제 극복 사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같이 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세대에 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를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출발선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금 통일연구나 또 북한연구나 이런 쪽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분단 뭐 이게 의견은 지금 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분단 체제론의 입장에서 보던 것에서 이제 탈냉전 이후에 분단국 체제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렇게 남북이 그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이 분단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통일이 되어야만 완전한 이제 국민국가가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냉전 시대에 자랐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관성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되어야만 진정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의식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통일이 빨리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한 8%에서 지금 15%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분단 체제론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7, 8%나 뭐 이렇게 된다고 대충 이렇게 통계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탈냉전이 아까 그 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에 이제 남북이 유엔의 그 독립국가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남북 간에도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형식적이지만 일단 체결이 되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남북 간에 이제 냉전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탈냉전 이후에 시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민사회 내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확고하게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정치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뭐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서 대한민국 이제 남북을 통합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은 뭐 네이션 스테이트 같은 그런 그런 형태의 국민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에 대해서도 투 스테이트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 관행대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남북 간에는 서로 만나면은 국가 호칭을 부르지 않고 남측 북측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민족이 나눠져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제가 볼 때는 냉전 시기에 그 논리를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저는 사실 그 통일 연구를 하면서 또 80년대부터 계속 제가 이제 민족주의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투 스테이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해와서 저는 강광희 선생님의 주장을 이제 분단 체제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가 분단국 체제라고 공식으로 부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 쪽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북한도 냉전 시기에는 사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사실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식이. 대외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했지만 국민 의식 속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았고 통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걸 표현을 하지 않다가 북쪽 우리는 저는 2002년 즈음이라 2000년대라고 보고 북쪽은 2010년대라고 보면 김정은이 들어와서 민족 제일주의를 거의 이제 얘기하지 않고 국가제일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 국가제일주의라는 걸 표방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계속 통일이라는 담론을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뭐 이렇게 뒤에다가 그 타이틀에 보면은 그 통일이라는 걸 하나를 깔고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레토릭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쪽에서도 이제 남쪽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 국가 제일주의로 확연하게 가고 있다. 북쪽도 이제는 남쪽하고 더불어서 뭐 민족 차원에서 합의해서 통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가서 국위를 선양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경쟁하자, 협력적으로 경쟁하자라고 하고 있고 남쪽도
뭐 북쪽의 조선 건설에 필요하면 남쪽도 협력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는 게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국가제일주의, 민족주의라는 데서 국가제일주의로 바뀌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남북이 지금 이제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확연하게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네이션 스테이트과 버금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봐서 민족주의라는 것도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이쪽 정치학자들 부르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민족주의, 조선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명전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분단 체제론에서 생각했던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이런 개념하고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주장하는 소수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수 쪽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이제 저 북쪽의 친북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수층 중에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보수층 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북한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걸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한 흐름에 있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 투 스테이트로 가야 현실적으로 또 통일을 지향할 수 있고 이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논리들을 이제 대한민국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1운동 때도 했지만 건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인지 건국인지 이런 식의 논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저도 이제 쭉 분단 체제론 그런 시각에서 쭉 자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투 스테이트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저는 신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과거에 한참 떠들 때는 통일이란 말을 절대 사용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을 쓴다는 거는 통일이 아직 전혀 멀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중국과 대만처럼 정말 통일이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통일이란 말을 무서워서 또 민감해서 쓰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냥 뭐 통일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레토릭처럼 그냥 쓰는 그런 의미 없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통일을 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생님 의견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임채원 교수님, 아까 김기범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죠. 김기봉 선생님께서 그냥 뭐 문명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한반도라는 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의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본래 그게 뭐 세계 뭐 4대 의장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지금 그 한류, K-팝, 그 다음에 뭐 K-방역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동아시적인 양식의 관료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지금 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때는 홍콩도 그랬다가 지금 홍콩이 뭐 60년대, 70년대 아시아의 진주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지금 대만도 지금 방역을 잘한다고 아주 많은 지지를 받고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그 미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층선에 있는 이런 국가들 서구 문명과 그 다음에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이 아주 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절묘하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융합적인 문명 융합의 형태로 이렇게 꼽힌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중립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 문제는 저는 거기 그 시사 문명사적으로 보면 그 16세기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미 이런 체제는 두 개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흐름은 그때 충돌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보면 그게 그 남한 분할론 이런 것들이 사만 분할론 이런 것들이 그 용산회담이라는 게 졌는지 그 명나라와 외 사이에 일었던 것 같고 그게 19세기에 뭐 이모군란 이후에 또 그 일본과 그다음에 그 중국이 충돌하면서 그리고 그때도 임진왜란 때도 항외 원조 이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6.25 때 개입할 때도 항미 원조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김병도 선생님 계속 갈퉁 이야기를 하시는데 갈퉁 매크로 히스토리 그 시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임난 이후에 지금 큰 변화가 있었느냐 문명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의 그 두 개의 갈등 이것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리산 발견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 흐름을 타고 지금 두 개의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문제는 중립파를 좀 비껴서 보면 그 이전에 중립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그 동아시아 체제에서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립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주변 강대국 인정하면 우리는 중립국을 할 수 있어 이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명에 주목하고 그다음에 토인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때가 역량이 그렇게 좀 축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액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전에는 계속 영향을 받기만 하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가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명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 문명을 어떻게 또 뒤집으면 제국의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세계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19세기에 영국이 했듯이 또 다른 나라가 했듯이 그런 식의 조금 그 국가 담론, 국가의 축적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누에 고치가 한번 이렇게 번데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나비로 변하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문명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게 글로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하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마침 포용 문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투 스테이션 스테이트 이게 아마 이국가 체제 이게 현실을 인정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아시아 체제에서 좀 그 선택과 집중이 있다면 북한 문제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액터로서 유럽하고 같이 연합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남방 국가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북한하고 문제는 고차가 쉽게 풀릴 문제 같지가 않거든요. 또 김정일 생각을 해봐도 김정일이 만약에 북미 수교만 되면 저는 남한은 하고 협력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5년마다 바뀌어가지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쪽하고 거래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그 두 국가 다 조금은 좀 냉각기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오히려 이 아니라 그 유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치적 연합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고레벨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립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게 종속 변수가 동아시아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저는 완충지대로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경덕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학 파트너 이쪽에서는 행정계획이라든지 정부 혁신할 때도 지금까지는 다 국내 정치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는 손대야 될 때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그 다음에 코이카 이런 데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관성제로 온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담론도 없고 너무나 좀 미국 중심적이고 그런 이상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에 너무 집착해 있고 이럴 때 좀 새로운 글로벌 담론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그 시사를 문명으로 보면 좀 다른 시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 교수의 완충지대에 관계되는 논의는 중립파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지. 네, 우리가 중립파하고 말고는 우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결론 내신 거죠. 현실적으로 오케이. 지금 보면 접근 가능한 거는 특히나 그게 경제적으로 보면 홍콩의 약체와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좀 기능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강화하는 그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 오케이. 총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